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위클리 데스크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부장을 맡고 있는 이군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윤석진 기자가 진행하던 건데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잠시 공석이 된 위클리 수첩을 땜빵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땜빵으로 진행하게 될지 계속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텐데, 아무튼 최소 한 달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감기가 걸려서 급하게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감기 투혼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일반인들은 데스크라는 용어의 뜻을 잘 모르죠.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기사를 쓰면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취재하면 더 독자들에게 잘 먹히겠다. 최종적으로 감수를 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 부서가 갑자기 절반의 기자가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 절반의 부원이 합류하면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소 한 달 동안은 우리 구독자님들 뵙게 됐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끔 콧물 삼키는 소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열차를 어디 타고 가냐면 국토교통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 해제라고 봐야겠죠. 윤석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여서 아무래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에 규제적인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해제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매 제한도 줄어들게 되고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요. 중도금 대출 기준도 10억으로 올라가고 특별공급 배정 상한 금액도 9억 기준이 폐지됐고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 세금을 많이 줄여주자 취임 초기부터 정책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세금도 이번에 많이 건드려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했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도 2024년까지 연장했고 대출 규제도 상당히 완화했죠. 어떻게 보면 이번 13 대책의 핵심이 강남 3구와 용사까지 다 빼자라는 내부의 의견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징적인 의미로 아마 강남 3구와 용사를 남겨준 거지 않을까. 어차피 이 서민들의 주택거래 절벽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낸 것이신데, 강남 3구와 용사는 아무리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집을 사신 것들이라서 강남 3구와 용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정권이 다르긴 했지만 두더지 잡듯이 규제들이 엄청났다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다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집값이 이제서야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데 혹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본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집값 하락, 급락, 그리고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될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경착륙되면 이제 상당히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집값 이런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바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주택 구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언론에 있지만 언론에서도 지금 둔촌주공용 규제 완화책 아니냐 이런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시장에서 팔리지 않던 급매물들이 소화될 것이다. 실제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갑자기 또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그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현금 부자들이나 결국은 좀 더 버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시죠. 사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 된다, 연착륙 시켜야 된다라는 걸 되게 숙제처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가 이번이 6번째인가 5번째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장이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기 전에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어떤 시장에 막힌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결국에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동산이 침체되면 이게 결국엔 실물 경제로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실수요자들이죠.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된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던 소위 말하는 일반 중산층 서민들은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금리 재산정 통보를 받았는데 8.5%. 한 달 월급이 만약에 500이면은 5억을 받았다. 계산해 줄 수 있죠. 여기다가. 지금 암산은 안 되고. 금리 부담이 수십만 원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분들이 시장에서 이 집을 팔 수 있어야지 그런 최악의 경우 지금의 어떤 규제가 겹겹이 쌓이는 상황에서 과연 집을 팔 수 있냐? 못 팔아요. 거래 절벽이라서 거래가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엄청 많아요. 부동산 관련 연관 산업, 리모델링하는 업체들,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이사업체들 손가락 빨고 계시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짤을 봤는데 딱 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출입문인데 거기에 붕어빵 판매라고 내 본업이 잘 안 돼서 붕어빵이라도 부업으로 팔고 계신 거거든요. 이 빙하기를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제가 이제 건설부동산 부장을 맡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글로벌 금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장이 죽으면 분양이 안 돼요. 서울 둔천중공도 지금 지금 계약률이 70% 걷어도 선방이다, 80% 하면 정말 대박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서울도 이 모양인데 지방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미뤄져가지고 올해로 미뤄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분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부도로 이어져요. 우석건설, 동원건설 산업인가 부산에 이런 작지 않은 큰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올해 그런 건설사 부도들이 엄청 이어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금융권 부담으로 갑니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실물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동산 금융 시장까지 많이 무너지면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규제하나 카드라는 걸 꺼내드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권은 이렇게 5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5년 주기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도 규제를 해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화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섰고 그것도 분양받은 분들이 엄청 많고 시장의 집값이 오를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 보여주시겠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강남 집값이 무지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국민인데 강남이라는 데만 집값이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약간 불편함?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때 분위기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자. 뉴욕이 집값이 아무리 천정부지 치솟는다고 해서 뉴욕을 규제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 노무현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규제책을 다 동원을 하겠죠.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집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졌죠. 실물경제가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때부터 규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큰 틀의 어떤 규제는 남겨두면서 어떤 소폭 조정을 하는 거죠. 소폭 조정하다가 시장이 안 먹히면 대폭 조정하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죠. 23.6%까지 상승합니다. 이게 서울 기준 실거래가 가격 지수라서 그러면 강남은 거의 7, 80% 뛰고 서울 외곽 10%, 20%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게 마이너스 10%대까지 떨어지고 이명박 정부 내내 마이너스대를 유지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29개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니 전문가들 모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구하고 그러면 어떤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단독으로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제한적입니다. 금융 사이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이게 먹힐 것인지 다시 한번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어떤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규제 어떻게 한 방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빨리 한다고 보는 게 이미 그런 학습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금융위기 가면서 떨어졌던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어떤 그런 사이클상 경제의 어떤 회복 속도 이런 거랑 맞물려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 상승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죠. 그때 가장 유명한 짤이 그거잖아요. 빚내서 집 사세요라고 했던 그 제일 유명한 짤이 그때 당시죠. 추경호 부총리.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정권을 끌고 나가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고스란히 답습을 하죠.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오르던 집값이 그중에서 강남부터 치고 올라가겠죠. 그때부터 다시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엄청 했는데 이 학습의 효과는 나도 모르게 쳤네. 학습의 효과는 이런 정부 당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도 분명히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돈 있는 분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응답하라 2016 했듯이 지금이 살 타이밍이라고 느꼈으면 샀는데 못 샀기 때문에 그런 분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동산을 정확히 이해하자라는 이것도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가 이제 8, 9%였고 문재인 정부 시절도 분명히 10%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 평균 실거래가 거래 상승률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10%라고 하는 거는 서울 외곽도 10% 오르고 강남은 거의 20, 30% 올랐다고 봐야겠죠. 마용성에서 처음에 마용성이 뭔지도 모르고 마포, 용산 뭐 그래서 서울 차감집 값은 뭐 진짜 두세 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싶네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완화를 했는데 내년 4월이 총선이라서 아마 올해 계속 내내 그 총선용이라도 아마 그런 정책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간단하게 제가 결론 내린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 진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한 것만 봐서는 난 여당을 찍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부동산 민심은 정말로 앞으로 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또 후보를 뽑을 때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인데 IMF 외환위기를 겪고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봐요. 미흡하나마 이렇게 주저주저리 일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는지 한번 우리 구독자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뭐 많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좀 매주 만나게 될 텐데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